여러분 안녕하세요. 쭈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3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해볼 건데요. 이번 2022년도 3회 기출이 굉장히 어렵다는 평이 많았어요. 새롭게 나온 개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기존에 나오던 그런 패턴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방향으로 나왔으니까 이번 기출 해설 정리 잘 해주시고, 특히 새롭게 나온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꼭꼭 연관된 내용들까지 필기 열심히 하셔서 여기 있는 기출 문제들은 통으로 암기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조금 긴장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소비자가 관심이 있거나 자기의 욕구와 관련된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인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선택.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듣지 않고. 자, 5가지 보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지각적 조직화입니다. 어떤 것을 조직한다라는 말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끼리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그 애들 중에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통합시켜서 하나로 본다라는 게 바로 조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요소를 통합해서 하나로 지각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조직화입니다. 문제에서 준 내용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지각적 방어는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식을 거부하는 걸 방어한다라고 보는데요. 인식을 거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인식을 거부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지각적 방어 같은 경우에는 내 신념이 강한 때일수록 지각적 방어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적 균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일관된 신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균형을 맞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일관된 신념을 유지하려는 경향 이렇게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각적 경계는 어떤 세모의 현상이 있고 네모의 현상이 있으면 여기다가 딱 경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세모에는 지각을 기울이고 네모는 아예 보지 않는 거죠. 이런 거를 지각적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와 관련되어 있거나 내가 선호하는 관련성이 높은 정보에 주의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지각적 경계라고 불러서 문제에서 자기 욕구와 관련된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 내용이 바로 지각적 경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각적 유추는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으로부터 추론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향을 지각적 유추라고 불러요. 유추 할 때 이제 추자가 추론할 때 그 추론이 추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리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심리학에서도 기초적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유통관리사 상급을 공부하시면서 이 단어들을 외우신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전문 지식, 조금 어려운 상식 수준으로 그냥 기억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유통의 기능 중 유통 조성 활동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조성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우리 유통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었잖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부터 이제 기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운송이라든지 보관, 금융, 정보통신, 무역 이런 애들이 추가 돼서 이 유통이라는 기본적인 매매 활동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매라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거는 유통을 도와주는 기능이 아니라 그냥 유통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되고 1번이 정답인 이유는 자, 판매와 판매 촉진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배웠던 매매에 해당을 하는 거고 조성 활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유통의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성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론 파트에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법문제라서 풀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추론은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자들에게 이 게임이 어떤 정보를 줘야 되냐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공되는 이 게임의 특성 당연히 해야겠죠. 폭력적인지 뭔가 선정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고 게임의 유료화 정책. 요즘에 이제 애들이 게임하면서 엄마 아빠 카드 긁고 그런 게 뭐 가끔 뉴스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많이 긁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유료화 정책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 제공되는 게임의 등급 또한 당연히 고지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또 결제 정보. 애들이 몰래 카드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고지해줘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인터넷 게임의 판매, 대여, 유통 경로라는 것은 보호자들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 판매, 대여, 유통 경로는 어쩌면 그 게임 회사의 기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굳이 보호자에게 노출을 시킬 필요는 없겠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전문점의 상품 구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전문점 하면은 우리 편의점이랑 가장 반대되는 특징으로 제가 예시로 벤츠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요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5번. 특정 상품 계열에 대해 다양한 상품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까지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 특정한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깊은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전문점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를 점포로 흡인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이거는 틀린 설명이죠. 소비자를 점포로 흡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 매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전문점이 아니라 편의품의 특징이었죠. 편의품인데 상품 구색이 넓을 때. 편의품이 있는 편의점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전부 다 제가 설명드렸던 전문점의 내용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격차, 모형 기억나지 않으시면 앞에 2강으로 들어가셔서 서비스 유통 한번 보셔야 돼요. 고객이 기대했던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격차에 해당하는 것은 동그라미 5번, 갭 5번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바코드 마킹 기법 중 소스 마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복습 한번 하고 가시죠. 바코드 마킹 기법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소스 마킹이 있고요. 그리고 인스토어 마킹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복습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필기하면서 갈게요. 소스 마킹은 대부분의 공산품에 해당을 하고 공장에서, 그러니까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소스에서, 원천에서, 공장에서 제조업자가 직접 물건에다가 마킹을 합니다. 인스토어 마킹은 인스토어 말 그대로 매장 안에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 하나하나의 소매점 안에서 그 매장의 점주가 직접 바코드를 마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예시로는 우리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안에 정육점 갔을 때 고기류를 포장하시면서
그 바코드 기계로 직접 마킹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스토어 마킹입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바코드 마킹 기법 중 소스 마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제조 및 수출업자가 상품을 생산하고 포장하면서 인쇄한다. 소스 마킹이죠. 제조업자가 직접. 포스 시스템 도입으로 생선이나 정육 등에 주로 사용한다. 여러분,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장소 자체가 매장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육, 고기, 그리고 생선에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인스토어 마킹이죠. 유통업체의 매출 등록, 간편화, 표시 비용이 절감된다. 소스 마킹에 대한 설명이고요. 광고 및 판매 촉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소스 마킹이죠. 왜? 인스토어 마킹을 하면은 그 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건데, 소스 마킹을 하면은 전국에 유통되는 또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그 제품들의 유통 성향과 얼마가 나갔고 얼마에 팔렸는지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훨씬 관리하는 게 쉽고 광고나 판매 촉진의 효과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재고 관리 효율성도 당연히 소스 마킹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자, 법 문제는 잘 찍어주셔야 되는데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도매상의 혁신 전략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도매상은 이 도매상의 어떤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 전략들을 사용해요. 이 내용이 올바르게 이어지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산을 재배치하는 전략입니다. 자산의 재배치. 뭐 예를 들어서 도매상이 A라는 부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B라는 부서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다가 환경이 변하면서 B 부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환경이 되었다면 A 부서에 투자하던 돈을 조금 끌어다가 B 부서로 재배치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산의 재배치를 한다는 게 핵심 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재설계한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각화는 제가 이제 이론 수업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각화는 다양한 분야로 우리 회사의 발자취를 뻗쳐내는 것을 다각화라고 하잖아요. 유통라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전방 통합 또는 후방 통합, 합쳐서 수직적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윤을 더 많이 내고 시장에서 지위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몸집을 더 키우고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더 키우고 우리 회사의 존속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전략을 펼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죠. 그 다음에 자산가치가 높은 브랜드 보유 전략이라고 나왔는데, 자산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한다라는 것의 목적은 시장에서 우리가 더 잘 나가는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합병함으로써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브랜드를. 그래서 구매관리 프로그램이라기보단 구매관리 프로그램은 오히려 어떤 공급자와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든지 경쟁력 있는 공급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자산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새롭게 보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높은 브랜드 보유 전략은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합적인 구매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제가 여기다 추가로 써드릴게요. 시스템 판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문제도 지금까지 기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니까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틈새 전략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어떤 특정 범위에 특화를 시켜서 그 범위 안에서 남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그 범위를 파고들어서 중요한 경쟁력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틈새 전략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상에서도 쓰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9번입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틀리지 않으시죠? 첫 번째 줄부터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 전문화된 할인 업태래요. 전문점 플러스 할인점의 형태를 가지는 거 바로 이제 답 나오셔야죠. 카테고리 킬러. 요거는 진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고가격 고마진의 백화점에 대해 백화점 저가격 저마진의 할인점이 등장해서 경쟁을 했는데, 그 결과 백화점과 할인점의 절충형인 중간 단계인 새로운 형태의 소매점으로 진화가 된대요. 백화점, 할인점, 할인형 백화점. 기억나시죠? 정, 반, 합. 정답은 변증법적 이론이 되겠죠. 소매 수명주기 이론, 우리 뭐 키워드만 잡고 갈까요? 수명주기 이론은 도입, 성장, 성숙, 쇠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되고요. 아코디언 이론은 AB, AB 똑같은 게 반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레바퀴 이론은 어떤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수레바퀴 이론이다. 이렇게 키워드 잡아드렸었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경로상 같은 단계지만 다른 유형의 경로 구성원과의 경쟁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소매점인데 백화점과 할인점 간의 경쟁을 할 때 이게 뭐냐라고 해요. 그러면은 같은 소매점끼리끼리 경쟁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업태 간, 같은 업태, 즉 여기서 말하는 업태라는 게 소매업태일 거 아니에요? 소매업태 간 경쟁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경쟁이나 수직적 경쟁이나 시스템 간의 경쟁이나 전방 통합 경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계에 있는 구성원, 그러니까 도매상이랑 소매상이랑 경쟁을 한다든지 제조업자랑 도매상이랑 경쟁을 한다든지 다른 경로 구성원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업태 간, 그러니까 소매업태 간 경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유통경로상에서 물적 소유를 하고 촉진도 하고 협상도 하고 위험도 부담하고 다 해주네. 주문도 하고 지불까지 거의 모든 유통활동을 수행하는 도매상의 종류. 기억나시죠? 완전 서비스 도매상.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는 도매상을 완전 서비스 도매상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상을 거치지 않아요. 직접 거래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아닌 걸 골라라 라고 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상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경로인 생도소소에서 이 도매상이랑 소매상이 없어져서 얘네 둘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요즘에 뭐 농산물 같은 경우도 직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케이스에 해당을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함이 아닌 거를 골라봐라 했는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이거 굉장히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직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가격이 저렴해진다라는 거잖아요. 중간에 도매상이랑 소매상이 없으니까 유통비용이 저렴해져서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장점이 여기 보시면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 사이의 불일치로 나와가지고 정답 5번이 됩니다. 오히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일치시켜서 중간에 유통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장점이 있어서 직거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이제 1, 2, 3, 4번은 오히려 중간상이 있어야 하는 이유죠. 불일치하는 것을 중간상이 있음으로써 일치시켜주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내용. 앞에서 1강에서 이미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매장 내에서 판매원이 수행하는 역할. 중요한 거는 매장 안에서 그리고 판매원, 판매점원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동그라미 1번. 고객의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대로 전달하는 상담자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매장 안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판매원이 회사로 전달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이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이 회사가 광고하고 싶은 내용들을 고객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아예 거꾸로 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고객의 잠재 욕구를 파악하여 판매를 성사시키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고객의 잠재 욕구를 만들어내서 결국에 판매까지 설득을 시킨다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아니라 고객의 수요를 창출해내는 수요 창출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제품 정보나 제품 활용 기법을 제공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 이거 너무 자연스럽네요. 제품의 정보나 이 제품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이 느끼는 문제를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해주는 수요 창출자.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것은 고객의 잠재 욕구를 파악한다라는 거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고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고객의 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쟁력 높은 제품을 개발하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한다 하는데 판매원이 매장 내에서 경쟁력 높은 제품을 개발하는 역할은 당연히 아니겠죠. 경쟁력 높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본사에 있는 R&D 센터 연구원들이 하겠죠.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판매 예측을 위한 계량적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는데요. 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잴 수 있다라는 뜻이라 정답은 델파이 기법인데 이게 이번 기출에 새로 나온 파트입니다. 원래는 이 판매 예측을 위한 계량적 기법이나 또는 뭐 정성적 기법 같은 마케팅 통제 기법들은 유통관리사 2급 수준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정말 처음으로 유통관리사 3급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맨 밑에 빈 공간에다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나마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필기하시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카테고리는 마케팅 통제 기법입니다. 판매 예측을 위한 계량적 기법, 판매를 예측하는데 어떤 법을 쓸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고요. 이 통제 기법은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문제에 나온 계량적인 기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정성적 기법에는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판매원 이용법, 판매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거죠. 패널 조사법, 전문가들을 모아서 패널들이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량적 기법은 말 그대로 양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치를 이용한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상관관계, 이동평균,
지수 평활, 회귀 분석, 그리고 투입, 산출, 모형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만 알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델파이 기법. 델파이만 유일하게 정성적 기법이고요. 나머지 상관관계, 지수평활, 이동평균, 회귀 분석은 양을 재는 정량적 기법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점폰의 구매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점폰의 구매 환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매장의 비주얼적인 분위기 그리고 매장의 구성 요소들, 매장에서 물건들의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시각적인 정보들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부 다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전부 다 매장 그 자체, 매장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상품의 품질은 구매 환경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7번 들어가 볼게요. 판매원이 고객을 응대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식 문제였고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잠깐만요. 로 줄여서 간략하게 표현한다 라고 하는데 정답은 바로 2번 나오실 거예요. 고객에게 이야기할 때는 최대한 줄임말을 쓰지 않고 정중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했던 게 우리가 배웠던 매너, 판매원의 매너였죠. 그래서 요거는 다 대부분 쉽게 다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나 기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수행하는 태도와 관련된 직업 윤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사회나 기업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 내가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내용은 3번 직분의식이에요. 1번이랑 2번에 있는 소명의식과 천명의식, 명자가 들어가면요. 약간 운명 같은 느낌?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거의 유사한 말인데요. 내 직업은 하늘이 부여해 준 거야. 운명이야.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회나 기업을 위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내 직업이 중요한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직분의식, 직분입니다. 직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유통의 필요성 중에 변동비 우위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중간상이 개입함으로써 전체 거래 빈도수가 감소한다 라고 했던 것은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이고 제조업체가 수행하는 보관, 위험부담,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업무를 유통업체가 대신해준대요. 대신해준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거의 분업의 원칙에 더 가까운 설명인 것 같아요. 물론 변동비를 낮출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을 나눈다라는 거니까 업무를 대신해준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분업의 원칙에 더 가까운 설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 되는데 고정비 비중이 큰 제조업체와 변동비 비중이 큰 유통기관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비용 면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변동비 우위의 원리 설명 그대로인데요.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조업체는 왜 고정비가 크냐? 유통업체는 왜 변동비가 크냐를 물어봤을 때 가장 쉽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조업체는 일단 당연히 땅과 건물이 필요하죠. 이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는 공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애초에 생겨날 때부터.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수익을 내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본전을 뽑기까지. 근데 이제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통이 메인인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유통업체는
사실 우리 회사에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냐가 우리의 매출에 직결이 되고, 주문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거의 들지 않고 변동비가 제일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비 우위의 원리에서는 고정비 비중이 큰 제조업체는 고정비 관련된 일만 하고, 유통업체는 공장 같은 거 세우지 말고 고정비와 관련된 거 하지 말고 변동비 관련된 업무만 해. 이렇게 하면 둘 다 비용 면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에요. 변동비 우위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상이 개입함으로써 사회 전체 보관의 총 비용을 감소시킨다라는 내용은 집중 준비의 원칙이었죠. 그리고 5번 도매상이 상품을 대량 보관하고 소매상은 상품을 소량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조업체가 지불해야 되는 재고 비용의 절감이 된다라고 했던 게 방금 설명드렸던 집중 준비의 원칙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랑 5번은 아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20번 가겠습니다. 유통경로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어요. 거래 촉진, 효율성이 증가한다. 그쵸? 그래서 생도소소가 있는 거고. 제품 구색에 불일치했던 걸 일치시켜주고 쇼핑에 편의성과 즐거움을 준다.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소매상의 역할 있었고 쇼핑의 즐거움.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단순화되고 거래 비용 절감된다. 맞는 말이고요. 유통 비용은 늘어나나 거래 비용은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비자 욕구 및 구매 관련 정보 탐색의 용이성? 오케이. 근데 경로 간 경쟁으로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경로 간 경쟁이 심해지면은 그 사이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문제를 보시면 유통 경로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물어보았는데 이 경로 간 경쟁이라는 거는 일단 경로 간 경쟁이 생겨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게 유통 경로가 만들어진 이유일 수는 없고 유통 경로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추가적인 장점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 갈게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순서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순서만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커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나 커피 마시고 싶어. 나 목말라. 정보를 탐색하고 스벅 갈까? 이디야 갈까? 메가커피 갈까? 그 다음에 평가하고 나 오늘은 아아가 땡기는데 지금 근처에 스벅이 제일 가깝고 제일 맛있으니까 스벅 가서 구매하자. 맛있네. 요렇게 되는 게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22번. 판매 촉진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객의 눈앞에서 상품의 사용법과 차별화된 우위성을 납득시켰어요. 그래서 구입을 유도했다. 고객의 눈앞에서 상품의 사용법을 설명했어요. 시연이죠, 시연.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시연. 그 다음에 상품을 효과적으로 전시했어요. 고객의 구매를 유발하고자 하는 것. 그냥 막 놔버리면은 별로 고객의 눈에 띄지 않는데 예쁘게 조명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특별하게 꾸며놓은 매대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하는 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상품을 타기 위해 능력을 활용한대요. 경쟁하도록. 이거는 콘테스트. 자, 그 다음에 리을. 호의적인 관계 구축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자,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1+1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 추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품질이 중요한 경우는 이거 무조건 샘플이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사용을 직접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화장품 생각나시죠? 이 품질이 중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거 샘플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은 기억은 시연이었으니까 안 되고, 니은은 디스플레이, 디귿은 콘테스트, 리을은 추첨.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갈게요. 포장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 포장의 본질은 상품의 보호, 그러나 포장을 함으로써 이 상품의 판매 촉진도 도울 수 있고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다. 여기까지 제가 이론 파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1번 읽어보시면은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적절한 재료나 용기를 물품에 가하는 기술이나 상태, 포장이 맞고요. 포장은 판매 증진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운영 활동의 수행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맞고요. 선적 보관, 진열 도와주고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지각 장애를 제거한다라는 역할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 이제 4번이 정답인데요. 공업 포장은 구매자 또는 소비자와 직접 접촉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대요. 상업 포장은 상품 보호가 가장 중요하대요. 이거 완전 반대죠. 공업 포장이라는 게 공장에서 포장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공업 포장이 상품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포장이라면 상업 포장은 소비자들한테 보여지는 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판매 촉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상품을 편리하게 운반하고 사용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며 상품 포장의 기능은 상품 기능, 의사 전달 기능, 가격 기능이 있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는 판매원의 대기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어요. 이거 쭉 읽어보시면 상식 문제거든요, 여러분. 정답 쉽게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정답 4번이었고요. 고객이 직원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직원 간의 업무에 대한 대화에 집중하는 고객 앞에서 직원끼리 막 전문적인 용어 사용하면서 대화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자, 25번도 우리 여기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가요? 자, 25번도 상식 문제입니다. 고객에게 칭찬을 할 경우 바람직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1번이다. 비교하거나 대조해서 확실하게 칭찬한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둘 다 맞는 설명. 고객의 선택을 지지한다. 맞죠? 고객님 훌륭한 선택이세요. 네가 생각한 게 맞아 라고 알려주는 거죠. 저는 4번이 정답이 되는데 고객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발견해서 칭찬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오히려 호감을 줄 수 있다. 고객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객님 오늘 스타일링이 너무 예쁘세요. 이 제품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뭐야? 나 잘 어울린다네. 저거 사볼까? 한번 눈길이라도 가겠죠. 그 다음에 5번. 너무 쉽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무성의한 칭찬은 지양해라. 우러나지도 않는데 고객님 예뻐요.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빈말로 하는 건지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건지 아니까. 자, 26번도 상식 문제입니다. 행복하시죠? 자, 불만 고객 응대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피해라. 객관적으로 불만 사항을 검토해라. 맞는 설명. 고객의 화가 풀릴 때까지 불만을 느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해라. 고객이 화가 났는데 네가 왜 그 불만을 느꼈는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절대 안 되죠. 고객이 화가 났을 때는 환기가 필요합니다. MTP법 기억나세요? 고객이 화가 났을 때는 사람을 바꾼다, 시간을 바꾼다, 장소를 바꾼다라는 MTP법. 화가 풀리도록 무언가 계속 변화를 주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빨리 화가 가라앉고 새로운 환경에 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다 그냥 맞는 설명이에요. 적극적인 자세, 정중앙 언행, 불만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27번으로 갈게요.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의 묶음. 동그라미. 소비자는 상품의 사용을 통해 효용을 얻고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하겠죠? 시장에서 경제적 교환의 대상이 되고, 유형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무형제도 상품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무형제인데 분명한 상품이 맞죠. 우리 돈 주고 사잖아요. 자, 마지막 5번 정답인데요. 브랜드는 상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아니죠. 상품에 상표가 포함되는 개념이죠. 상표가 포함되는 개념이죠.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샤넬 백에 샤넬 로고가 안 붙어 있고 정품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1,000만 원을 주고 샤넬 백을 살까요? 상표도 상품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중요한 거죠. 로고 하나 박아서 그 조그만한 가방 하나를 1,000만 원에. 이게 브랜드의 힘이고. 네, 저도 이 쭈쌤 채널을 잘 키워봐야 되겠는데요. 자, 28번 갈게요. 고객 충성도 관리 과정은 1번 기반 구축. 일단 단골 손님으로 만들고, 2번 유대 강화. 계속 우리 매장을 찾게 하고, 그 다음에 3번 이탈 방지. 우리 매장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CRM이죠. CRM은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CRM. 자, 판매원을 활용한 유대 강화의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판매원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대화가 가능하고요.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사회적 유대의 강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사회적 유대. 자, 29번으로 넘어갈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려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대놓고 법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법문제와 유사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외우셔서 뭐 푸실 수는 없었겠지만 정답은 4번입니다. 소매 판매용 혹은 산업 중간재의 여부는 가공식품의 유형을 분류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공식품의 섭취 대상이나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가공 방법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 식품이 액체인지 고체인지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겠지만 이 식품이 소매 판매용인지 중간재인지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위험을 주는가 안전하지 못한가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자, 30번 갈게요.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 판매원이 매장에서 관리해야 될 요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매장에 준비되어 있도록 상품 관리를 한다. 동그라미. 고객의 입장을 헤아려서 고객 응대 관리를 한다. 중요하고요. 고객이 부담 없이 즐기며 돌아볼 수 있게 매장 관리를 한다. 동그라미. 고객을 파악해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 CRM을 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를 해야 이제 우리 매장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정답인데, 고객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재무 관리를 한다. 재무 관리라는 게 매장 내에서 판매원이 하는 역할은 아니죠, 여러분. 본사에서 재무팀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고, 자, 31번 쉬워요. 마케팅 전략의 요소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기업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 제품을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개성을 느끼게 하고 긍정적인 위치. 바로 정답 나오시죠? 위치는 영어로 포지션.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 결정 방법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어떤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 제품은 안전하고
우리 제품은 너한테 효용을 주고 우리 제품을 이용하면 네가 효율적으로 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제품을 이용하면 너의 이미지가 상승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긍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거를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부른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POP 광고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POP 광고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고 플러스 뭐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뭐 사람이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인건비 절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죠. 근데 이 POP 광고가 있다라고 해서 상품을 주문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 분위기 연출, 행사 안내, 인건비 절감, 상품 설명까지 요거는 다 맞는 설명이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갈게요. A 매장에서는 서비스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 서비스 운영 절차를 맞는데요. 그러면 요거를 극복한다 그랬으니까 요거의 반대말이겠네요. 표준의 반대말, 이질성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데 들어가면은 직원들 교육시켜가지고 다 똑같이 인사하잖아요. 어서오세요, 올리브영입니다. 누구는 다른 사람은 안녕하세요, 올리브영입니다. 뭐 다른 사람은 오랜만이에요, 올리브영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다 똑같은 인사말을 사용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물어봐도 다 유사한 설명을 해주고 이게 바로 표준화죠.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표준화 이렇게 보셨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4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가지고 잘 따라오세요.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른가요? 자,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깊고 넓은 상품 구색을 갖춘 매장이래요.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해당하지 않을까요? 종류도 많고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도 깊다. 대형마트, 뭐 하이퍼마켓 또는 백화점 같은 느낌. 최소한 1, 2층짜리 매장은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어 일괄 구매 가능. 상품의 폭이 넓어 구매 만족 수준이 높음. 소비자를 점포로 흡인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번이랑 3번은 넓다라는 특징에서 올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깊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재고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다. 아니죠. 일단 깊고 넓으려면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에서도 다양한 깊은 상품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소비자들을 점포로 흡인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건 좋겠지만 재고를 유지하고 이 재고들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비용 부담은 오히려 커지게 되겠다. 그쵸? 매장 면적을 크게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매장이 커야 돼요. 그쵸? 그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5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통로 낭비가 작아요. 비용이 경제적이에요. 구조 파악이 쉬워요. 레이아웃이 단조롭대요. 격자형이죠? 격자형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리드형. 우리 그 전에 이미 기출문제에서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리드형의 반대말이 뭐였죠? 자유형.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36번 가겠습니다. 판매를 위한 디스플레이 및 상품 연출에 대한 기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상황에 적합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상품의 성격을 파악해야 되죠. 상품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도록 연출해야 되고요.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고객들한테. 상품 연출은 판매를 위한 견본 전시이므로 무리한 연출로 상품에 손상이 가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춘하 추동 계절감을 비롯하여 설날이나 추석 등 따라서 여러분 마트 같은 데서도 계절이나 어떤 명절 이벤트에 따라서 매장의 진열 방법을 바꾼다든지 매대에 자유형 진열을 한다든지 이걸 계속 변화를 시키잖아요. 자, 5번이 정답인데요. 상품 주기를 기본으로 품목에 따라 세태기와 소멸기의 상품을 부각시키면 안 되죠. 오히려 세태기와 소멸기의 상품은
잘 안 보이는 쪽으로 몰아넣거나 아예 진열을 하지 않거나 세탁기와 소멸기의 상품이 아니라 오히려 도입기와 성장기에 상품을 부각시켜야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요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7번이에요. 고객 응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균일성의 원칙입니다. 고객을 동일하게 응대하래요. 균일하게. 맞는 설명. 공평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그대로 정답 나오고요. 신속성의 원칙입니다. 고객을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오래 기다리면 화가 나요. 마케팅 믹스의 원칙입니다.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케팅 믹스는 포피라고 해가지고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프로덕트, 가격, 촉진, 유통, 제품 요거를 합쳐서 마케팅 믹스 포피라고 했잖아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만 요거는 이 포피 중에서 프로덕트 하나에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지 포피 전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고객 중심이래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정답 4번. 자, 38번입니다. 거래지향적 판매와 관계지향적 판매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제 삘이 많이 오시죠? 거래지향적 판매는 많이 팔자. 판매에 초점을 맞췄다면 관계지향적 판매는 단골 만들자. 장기적으로 보면은 얘네가 더 많이 팔아줄 거야 라고 하는 판매 기법. 관계에 초점 맞춥니다. 판매냐 관계냐 유사하면서도 차이점 분명히 있죠. 자, 기억 볼까요?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기보다는 판매 초점 맞춤. 자, 관계는 고객의 욕구를 이해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 맞죠? 판매는 듣기보단 말하는 데 치중함.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을 설득할지 초점을 맞춘다면 관계지향적 판매는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집중을 한다.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듣는 거예요. 자, 디귿. 설득, 화술, 가격 조건 등을 앞세워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리고자 합니다. 관계지향적 판매는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단 단골에 초점입니다. 상호 신뢰와 신속한 반응을 통해서 기존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 계속 보고 싶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 정답은 자연스럽게 리을이 되겠는데요. 단기적인 매출은 낮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매출은 높아질 수 있음. 그리고 옆에 보시면 단기적인 매출은 높아질 수 있으나 장기적인 매출은 낮아질 수 있음. 요거 완전 반대되는 설명이잖아요. 거래지향적 판매는 지금 당장의 매출을 노리고 판매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인데 관계지향적 판매는 지금 당장은 안 사도 좋아. 장기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단골 고객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인 매출 향상을 꿈꿀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써볼게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리을이 정답이 되고 리을은 이 설명이 완전 반대다. 그러니까 거래지향적 판매는 단기 매출, 그리고 관계지향적 판매는 장기 매출에 초점을 맞춘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39번 가겠습니다. 적용 대상이 기존 제품 카테고리인지 신규 제품 카테고리인지를 기준으로 브랜드 전략을 분류하는데요. 기존 제품 카테고리의 자사 브랜드가 차지하는 소매점포 매대 할당 면적을 확대하려면 자, 생각해 보세요. 맥주로 제가 맥주를 좋아하니까 맥주로 예시를 드려 볼게요.
오비 맥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업체가 있는데, 이 맥주에는요, 오비는 카프리도 취급하고요, 카스도 오비 거고요, 필굿도 오비 겁니다. 기존 제품 카테고리, 그러니까 맥주라는 기존 제품 카테고리 안에서 이 브랜드 하나가 차지하는 소매점포 매대 할당 면적 늘리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전략을 펼치면 되겠죠. 요거는 복수 브랜드 전략입니다. 복수 브랜드 전략. 그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40번 갈게요. 제조업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유통 업무의 일부를, 우리 업무를 중간 상인이 대신 수행해 줄 때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비의 일부를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능 할인이라고도 부르는 거, 이거 처음 나와가지고 꼭 기억해 주세요. 기능 할인이라고도 부르는, 우리의 기능을 대신해줘서 할인해 줄게 라고 하는 거는 거래 할인이 정답입니다. 4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점포 레이아웃의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어가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일단은 매장이랑 부문은 제낄게요. 가장 큰 개념이 점포잖아요.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부문이랑 매장이 있는데 부문 제끼고요. 부문보다 매장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곤돌라가 크냐 부문이 크냐,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부문이 더 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곤돌라라는 게 하나의 매대 양 끝에서 끝까지 면적을 곤돌라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상품의 가로 길이를 의미하는 페이스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되게 큰 면적부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이렇게 골라주셔야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42번입니다. 상품 라인의 하향 확장이 적합한 상황이래요. 하향 확장이라는 거는 고가격 라인에서 저가격 라인으로 내려가는 걸 의미하게 되잖아요. 자, 1번. 저가격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발견했을 때 오케이. 저가격으로 가보자. 자, 그 다음에 2번. 기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강력한 저가격 경쟁사를 방어하고 싶어.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저가격 확장을 해버리면은 방어 가능할 수 있겠죠. 고가격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하거나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저가격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더 높은 마진과 함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경우, 이거 틀렸네요. 저가격 확장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금 보셨듯이 저가격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저가격 경쟁사도 방어할 수 있고, 뭐 고가격에서 팔리지 않던 상품이 저가격으로 갔을 때 잘 팔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겠지만, 저가격으로 팔았을 때 여러분 가격 할인이나 저가격으로 가는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이 뭐였어요? 브랜드의 이미지를 지킬 수는 없다라는 점이었죠. 동그라미 4번에서 이야기하는 더 높은 마진과 함께 이미지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하향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상향 확장을 할 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기존 상품보다 대중적인 상품을 출시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경우도 대중적인 상품이니까 저가격 소구하는 거 맞죠? 자, 다음은 4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장의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매장의 공간 구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매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 건지,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할 건지, 조명은 어떻게 설치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매장의 공간 구성, 매장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고민을 하는 건데 정답은 바로 나옵니다.
매장이 어떤 지역에, 어느 지역에 위치해야 하는가의 결정에서부터 매장의 공간 구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공간 구성은 어디에 위치할지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다 끝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 위치해야 하는가는 공간 구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입지 선정 요인들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한다라고 하지 공간 구성 아닙니다. 2, 3, 4, 5 읽어보시면 건물 외관과 매장 기능 및 편의시설의 기능이 적절하게 조합되도록 구성한다. 매장을 구성하는 거. 동일 기능을 집중하여 배치하고, 여러분 대형마트 가보시면은 비슷한 품목들끼리 분류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죠. 고객 출입구와 서비스 기능을 분리한다. 공간 구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통로는 고객이 원활히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시에 상품 운반도 용이하도록 설계. 재해 대책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간 구성에 반영. 전부 다 공간에 관련된 내용 1번만 매장 밖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44번 갈게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이 주는 편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편익은 계량적으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어떤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으로부터 오는 편익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물건으로부터 나의 자아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성비 대박 이러면서 만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품질에 만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주는 편익이라는 것은 쉽게 계량적으로 숫자로 나타내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상징적 편익은 소비자가 보관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때 얻는 것이라고 하는데, 상징적 편익은 뭐냐면 이 물건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상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같이 써볼게요. 이 상품을 통해서 외부에 표현함으로써 얻는 효용을 상징적 편익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샤넬백의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만약에 그 샤넬의 로고가 박혀있지 않다면 그 소가죽 가방을 1,000만 원을 주고 사지 않겠죠. 아무것도 없는 소가죽 가방을. 근데 거기에 샤넬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음으로써 1,000만 원을 주고 사는 이유는 뭐다? 이 제품이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재력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인 거죠. 이게 바로 상징적 편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적 편익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의 속성에서 발생한다. 이 니즈에 대한 이 기능으로부터 내 니즈를 채웠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보시면 경험적 편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그 경험을 하는데 그 소비하는 경험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정서적인 편익이라고도 부르고, 예를 들어서 취미용품을 샀다든지 또는 관광명소에 여행을 가서 입장료를 냈다든지,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이 경험적 편익이자 정서적 편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이나 호감을 느낌으로써 이 편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5번에 있는 쾌락적 편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방식 사이에서 불일치가 나타내고 있대요. 이거 우리 이전에 기출됐었던 문제죠? 바로 정답 나오실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 달랐던 거. 정답은 인지 부조화. 이거 이미 푸셨던 내용이라서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험 많이 어려웠는데 다음 시험은 조금 더 쉽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에서 있었던 이론들을 전부 다 한 번씩 정리해 주시는 거랑, 그리고 제가 이론 파트에서 수업해드렸던 내용들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 복습 꼭 해주시고, 오답노트 작성하셔서 오답노트 꼭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험표는 되도록이면 종이에 인쇄해 가셔서 뒷면에 답 적어 오시면 당일에 가답안이랑 문제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수험표 뒷면에 꼭 적어 오시고 컴퓨터용 사인펜 잊지 말고 시험장 잘 다녀오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격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